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 고치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필요하면 관련 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며 사실상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만 명당 39명, OECD 평균인 만 명당 29명을 크게 웃도는 실정입니다. 하루에 2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아무리 산업 현장이 많은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두고 또다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군요. 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산재 근절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해결책은 그런 것 같아요. 뒤집어서 노동을 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날 구체적인 산재 근절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문제를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벌써 10번째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기업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SPC 경기 시흥 공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고 휴가 중이던 지난 6일에는 잇따른 산재 사고를 낸 포스코 ENC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정부 차원의 제재 방안을 모두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이달 25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4일부터 사흘간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미 일정은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성사됐으며 공식 실무 방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미국 방문으로 정상회담에선 한미동맹 현대화와 경제협력 확대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앞선 관세 협상 결과로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췄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습니다. 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미국 조선업 재건 사업인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어떤 형태로 추진될지 관심이 높습니다. 또 조선 이외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범용 투자 패키지에 대해서는 양국 간 이견이 남아 이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농산물과 온라인 플랫폼법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한미 간 추가 시장 개방 문제를 놓고 인식차가 있어 미국 측 공세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네, 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여전히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라고요. 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50억 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여당안에 맞춰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되돌릴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 대통령실이 이런 관측에 선을 그은 겁니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역시 바뀐 바 없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한다며 대통령실도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당정의 조율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건설 현장의 인명사고를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적하자 건설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 사태의 중심에선 포스코 ENC에 대한 처벌 수위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와 이 사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공사가 중단된 포스코 ENC 건설 현장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OTL 반포와 서리풀 업무복합시설 이렇게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신반포 21차를 재건축한 OTL 반포는 오는 10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평소 같으면 막바지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겠지만 오가는 공사 차량이 한 대도 보이지 않았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준공 일정이 내년으로 밀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포스코 ENC가 시공을 맡고 있는 서초구 서리풀 업무복합시설 현장도 작업장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등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현재 전국의 103개 포스코 ENC 작업장의 공사가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토부가 이달 말까지 포스코 ENC의 모든 현장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당 기간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악의 경우 건설 면허 취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현실성이 있는 부분인 겁니까? 네, 면허 취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지금 기대지만 결과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허를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후폭풍이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포스코 ENC에 몸담고 있는 직원 수만 6천여 명에 달하고 그 가족과 협력사, 시행사 등 관계기업 직원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업계에선 다다음 주 정도에 공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ENC와 관련 있는 시행사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됐을 때 물어줘야 하는 지체 상금이 어마어마해서 다음 주 정부의 행정 조치가 나오고 다다음 주 정도 재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고를 사회적 타살이라고 다시 한번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건설사들은 앞으로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 경찰과 고용부도 포스코 ENC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고강도 제재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번 포스코 ENC 사태를 두고 이례적으로 신용평가사가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산재가 그만큼 구조적인 리스크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인명사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이제 실적과 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두 곳이 포스코 ENC 인명사고와 관련한 보고서를 냈는데 두 회사 모두 공통적으로 이번 사고가 포스코 ENC의 평판과 수주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했습니다. 문제는 수주라는 게 한번 경쟁력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적에도 영향을 미쳐서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경기 광명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붕괴 사고에 따른 손실이 이번 하반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신용평가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다른 건설사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한 건 불법 하도급을 인명사고가 발생한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입찰을 할 때 다단계식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이를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2차, 3차 하청업체가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될 경우 원청업체도 책임지게 할 가능성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여러 번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선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조치가 지켜지고 있는지 또 임금 전액을 지급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 건설업계 전반에서는 이번에 걸리면 끝장이다 이런 위기감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지난 8일 추락 사고를 낸 DL건설의 경우 대표와 임원 전원은 물론 현장 소장과 팀장까지 무려 80여 명이 일괄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건설업계가 느끼는 공포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선 정부가 이렇게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네, 인명사고를 줄이겠다는 그 대통령과 정부의 그런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건설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무작정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도외시 한 채
과도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대형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체계를 구축했는데도 지금처럼 사고가 끊이지 않은 것은 고질적인 저가 입찰이나 하도급 관행, 고령화되고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인력 구성 등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는 게 건설사들의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팔자니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 아깝고 묵혀두자니 당장 수익도 안 나 계륵이 되어버린 돌반지와 금목걸이 갖고 계신 분들 많죠. 이렇게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귀금속을 포함해 우리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순금이 무려 8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최근 은행에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을 맡겨놓고 운용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24K 순금이면 무엇이든 최소 100g부터 가입할 수 있는 금현물 운용신탁.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금 ETF나 펀드 투자, 현물 매수 등과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이 유일하게 하나골드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은행에 금을 맡기면 한국금거래소 디지털 에셋에서 먼저 감정을 진행하고 약 3일 뒤 나온 결과를 토대로 고객은 운용을 맡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년 뒤 만기가 도래하면 고객은 운용 수익과 함께 금 실물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때 금은 가입 당시 맡겨둔 반지나 목걸이 형태가 아니라 이와 동일한 중량의 골드바입니다. 운용 수익은 세전으로 연 1.5% 수준. 예적금처럼 가입 시점에 확정되는 이율이며 만기 때 현금과 금 실물 중에서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손님들 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고요. 시범점포 2곳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방문하셔서 신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집에 두면 처분할 때까지 수익이 아예 나지 않는 건데 수익을 내주고 거기다 은행에서 안전하게 맡아주기까지 하니 가만히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걸까? 저희 은행에서 받은 금을 한국금거래소 디지털 에셋에 대여를 하게 됩니다. 이 대여를 한 금은 이 대여 기간 만기 때 저희가 맡긴 금 실물하고 운용 수익을 저희한테 돌려주게 돼 있고 한국금거래소 디지털 에셋에 금을 빌려주고 받은 수익의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하나은행은 장롱 속 금을 금융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새로운 시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재철 부행장은 무수익에서 수익으로 그리고 그 수익이 소비 진작,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신경통 약에 대해 최근 FDA가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했습니다. 국내 제약사들도 해외와 같은 성분의 복제약을 만들고 있어 타격이 예상됩니다. 산업부 김수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FDA가 경고한 부분과 성분 어떤 내용입니까? 네, FDA에는 의약품이 얼마나 안전한지 살피는 CDER이란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가바펜티노이드 계열 의약품에 대해서 새로운 안전성 경고를 추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조사들에게 지난 8월 라벨 변경을 통지했다고 하고요. 내용은 약을 복용 중이거나 복용을 중단한 후에 자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네, 문구가 굉장히 셉니다. 단순 경고가 아니라 라벨에까지 저 부작용을 부착을 해야 된다고 하면 논란이 클 것 같은데요. 이 성분이 들어간 약이 보통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네, 대표 성분이 프레가발린인데요. 이제 신경통이나 뇌전증, 그러니까 과거에 간질로 불렸던 이런 병들의 치료제에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으로 손이나 발끝에 찌릿한 신경통이 있다거나 대상포진 후에 신경통을 느낀다거나 할 때도 곧잘 처방이 됩니다. 사실 프레가발린 성분이 이런 극단
극단적인 선택의 위험을 높인다는 주장은 꽤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2019년 옥스포드대 연구팀은요, 프레가발린에 처방받은 환자의 자살 위험이 26% 증가한다는 분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프레가발린이 과활성된 신경 신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기전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흔히 신경통 약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복용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약 2천억 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오리지널 제품은 화이자에서 만들었던 리리카인데요. 이후 비아트리스로 판권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같은 성분을 판매하는 제약사만 110곳 이상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상장사도 다수 있습니다. 용량이 여러 가지인 점을 감안해도 등록된 프레가발린 제품만 300개가 넘는 수준이고요. 2024년 기준 처방액 순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리지널 제품의 판매가 가장 많기는 한데요. 그 다음이 HK 이노엔의 카발린 캡슐입니다. 3위가 대웅바이오의 리리베아 캡슐, 그리고 메디카 코리아와 삼진제약, 한미약품 제품 순으로 판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 타격이 있을 텐데요. 현재 국내 시장 전망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제조사 입장에서 좀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는 말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식약처 안전성 정보 처리에서 주의사항의 경고 문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매출 등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제네릭 상위 판매사를 살펴보면 연간 처방 조제액이 100에서 200억 원대 수준입니다. 환자들의 거부감이 커진다면 알파리포산이나 돌록세틴 같은 대체 성분이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리고 과거 FDA가 이런 부작용을 경고했다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경고 문구를 제거한 약도 있습니다. 금연 보조제 챈픽스가 대표적이죠. 프레가발린 또한 문구 삭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서 관련 소식을 계속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발행 어음 사업, 쉽게 말해 은행이 고객의 돈을 맞듯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고객의 돈을 맞고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은행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에 고객들이 몰리고 증권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 자본의 2배까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증권사들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 등 4개 증권사가 이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고 추가로 5개 증권사가 인가를 받기 위해 뛰어들었는데 삼성증권을 제외하곤 사법 리스크와 제재 가능성 때문에 심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이 발행어음 인가 심사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던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제 금융위원회 안건심사소위원회가 지난달 열린 바 있죠. 당시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메리츠, 신한, 하나, 키움증권 등 5곳의 발행어음 인가 신청건 중 일부에 대해 심사 중단 요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점, 그리고 전산 사고와 사법 리스크 등이 있는 상황에서 심사를 중단할지 말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5개 증권사가 모두 리스크가 있는 겁니까? 각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우선 키움증권부터 살펴보면요, 간략하게요. 김건희 집사 게이트 수사,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은 ETF 손실 사고, 메리츠증권은 불공정 거래 의혹, 하나증권은 채용비리 재판 등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들 대부분이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반면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앞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때문에 삼성증권은 인가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증권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 증권가에서는 삼성증권에 대한 목표가를 약 6만 원대에서 8만 원대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가 삼성증권만 인가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만에 하나 다른 증권사들 심사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자본시장법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신청인 신청사 그리고 대주주가 형사소송 피의자거나
금융위, 검찰 등의 조사를 받고 있을 경우 해당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가 심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 중단이 확정되면 발행어음 인가 결정은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늦으면 10월 중 인가 여부가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 리스크의 심사 문턱도 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권사들이 발행어음 인가 신청에 현재 속도를 내는 건 이제 올해 심사 기준이 강화되기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이 내년부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려면 자기자본 요건 4조 원을 2년 연속 충족해야 합니다. 더구나 사업 계획 타당성, 대주주의 제재 이력, 내부 통제 시스템 등 리스크 관리 역량이 심사에서 현재보다 중요한 요소로 추가됩니다. 또 조달 자금의 운용 비중도 조정됩니다. 부동산 비중은 현재 따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15%, 2027년 1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축소됩니다. 모험 자본 공급 의무 역시 기준이 없는 현재와 달리 내년 10%에서 그리고 2027년 20%, 2028년 25%까지 확대됩니다. 이처럼 내년부터 심사 문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올해를 사실상 골든타임으로 여기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였습니다. IMF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비전을 함께 실현해보자 합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전략적 투자와 규모 확대는 혁신을 주도할 유망 기업들의 탄생과 성장에 중요한 마중물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